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의 정세는 되게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금 가격에 대해서는 추가적 상승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다. 네. 많이 올라서 항상 불안불안하지만 그 근거를 찾아냈거든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네. 과연 이게 내가 10년 후를 봤을 때 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리스크적으로도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그래프가 이거거든요. 이제 유가랑 금값 이야기 네. 위주로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 먼저 다뤄보면 좋을까요? 어디에 좀 더 우선순위로 보고 계세요? 원유로 요즘에? 자료가 시작이 되긴 되는데 원유가 먼저인가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근데 원하는 이제 제가 대로 이제 중요도에 제가 따라서. 중요도에 시장에서 따라서. 제일 많이 들었던 오늘 주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네. 금에 대한 부분. 네. 금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 언제까지 어디까지 얼마나 오른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만 네. 과거에 반추해 보니까 트라이언스도 $4,000를 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금은 아무래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많이 올라서 항상 불안불안하지만 그 근거를 찾아냈거든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네. 그래서 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 질문 많은 게 유가는 얼마까지 빠질 수 있고 유가가 빠지면 기회가 되는 건가요? 라는 부분인데 네. 저는 죄송하지만 유가는 애매하게 빠지면서 우리를 조금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으로 따지면 저는 유가는 아주 처참하게 빠지면 정말 죄송합니다. 원유에 있는 종사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원유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빅주랍을 해서 배럴당 뭐 40불까지 막 빠지고 이렇게 되면 그 빠지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원유 선물에 대한 부분도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현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고통스럽고 정유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엑스모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유가가 빠지면 그러니까 인벤토리 로스라고 해서 재고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빠지는 한 달, 두 달 동안은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기 때문에 주가도 작살을 나 있을 거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지수 자체도 안 좋다는 유가가 빠졌다는 건 그만 공포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극과극은 통한다고 그렇게 유가가 차라리 단기에 조정받는 게 이제는 유가가 오히려 서서히 오를 수도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단기 조정이 꼭 나쁜 뉴스는 아닌데 죄송하지만 유가가 단기 조정을 세게 받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고달픈 부분인데 약간은 약보합을 계속 갈 거라는 거고요. 금은 제일 되게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니 뭐 네. 제일 안 좋다기보다 조금 안 좋은 건데 네. 원유로서 않다. 우리가 수익률을 네. 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 포지션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자.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은 분 듣는 질문 유가가 좀 빠졌으니까 선물을 매수하거나 ETF를 사는 게 어떨까요?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건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차라리 어떤 국가별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금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네. 이게 보였고 마지막 한국 시장에 대한 리뷰예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 저도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고 결국 시장을 이끄는 거는 다수의 의견도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어떤 어닝 컨센서스, 어닝에 대한 추정치도 중요하거든요. 어닝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많이 좀 위축돼 있죠. 네. 왜냐하면 다들 경기 침체 얘기하고 교육령 감소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실적까지 저 또한 되게 보수로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1분기에도 벌써 나온 게 1분기에도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35%가 어닝을 미팅을 하거나 못 맞춘 거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기업들이 이미 이제 진행 중이지만 그 기업들 한 뭐 80개 정도를 추정해 보면 이미 65% 이상의 어닝을 넘었거든요. 예상치를. 근데 주가는 전혀 안 움직이죠. 현재 그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너무 낮게 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2개 정도 연속되면 시장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우리가 추정치를 너무 낮게 봤구나. 이익이 늘어나는 거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초기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실직고를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게 낙관적으로 볼 때가 위험하죠. 오히려 좀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모두가 된다고 할 때가 제일 불안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오히려? 지금 예를 들어서 진짜로 금에 대해서 반대 의견조차도 없다면 네. 그건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지금도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막 그렇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생각보다 낮다는 점은 검증됐거든요. 그래서 네. 2분기, 3분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더 낮아진다면 올해 하반기의 지수가 오히려 좀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현물의 어떤 그 경제 지표는 전혀 반등이 없지만
주가가 선행한다는 건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선행선을 꼭 보시면 8, 9월에 상당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속이 시원하네. 아주 결론부터 딱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제 준비해 오신 이슈 3가지. 네. 금부터 하면 유가. 어떨까요? 네. 예, 금 요즘 금부터- 관심이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제가 금을 좋게 봤던 것 중에 첫 번째 근거, 두 가지 근거가 너무 많지만 근거 편안성이라고 해서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근거만 찾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AI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론이 마음속으로 있어요. 객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데이터 중에 자기의 논리에 맞는 근거만 찾다 보니까 편향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찾아본 네. 겁니다. 화면을 좀 볼게요. 이건 설명이 잠깐 네. 필요해서요. 네. 자, 결국 저는 다백만의 리스크 회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저희가 여기 보시면 과거에 5가지의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저희가 1972년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투머치 토크인데 제가 72년생이거든요. 네. 이런 거 좋아요. 네. 네. 72년부터 TMI 좋아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72년부터 2025년까지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었을까? 네. 네. 그러면 제일 5가지 불확실성 중에 정책 불확실성. 여기 밑에 이제 주석이 달아놨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약달러. 이런 역사적으로 50년간 이러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금은 1년, 2년을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맞추지 못할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첫 번째, 정책이 불확실하는 건 뭐냐면 국가별로의 어떤 파견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대통령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노란색 금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물론 그 다음 오른 게 국채죠. 그러니까 세상의 혼란스러운 미국 국채와 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금이 가장 많이 오른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미국 경기 침체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어떤 형태의 경기 침체도 다 금이 가장 해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인플레이션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경제학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유동성을 많이 풀렸는데 고용은 또 좋은데 고용이 갑자기 또 꺾이면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될까 해서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미국 경기 침체 뭔가 지금 다 믹스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럴수록 시장에서나 참가자들은 금을 더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약달러.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약달러 잘 안 될 거라 보는데 저는 네. 여하튼 강달러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적어도 약달러나 보합달러를 보더라도 금이 좋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정책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하지 않았던 중국의 금에 대한 수요. 미국이 가장 약점이 뭘까요? 중국이 국채를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팔아는 안 팔아는 아마 5월 중순쯤에 나오겠죠? 그때 4월 달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로 좀 화해 제스처를 했었고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지 말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를 팔수록 기본적으로 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상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도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오를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정책이 아직 해소되기 좀 어렵다. 5월, 6월까지 관세 70일 유예한 것도 불안하고 뭔가 좀 대화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도 슈팅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저도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이벤트들에 대해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읽기 전에. 오일 쇼크라고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걸 모르죠. 저희들도. 오일 쇼크가 된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이 역사적 금 상승 랠리인데 자, 이거는 이 밑에 있는 X축은 뭐냐면 개월입니다. 1개월, 뭐 5개월, 20개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벤트가 있었을 때를 100으로 보고 2배 올랐으면 200일 거고 3배 오르면 300이겠죠. 네. 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요게 뭐이죠? 요게 뭐냐면 1차, 2차 오일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그나마 신재생도 있고 배터리도 있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오일은 곧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영 혁명이었어요. 원래 신재생의 시작도 오일이 없을까봐 오일 네. 피크론에서 출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이 갑자기 어느 날 딱 없으면 모든 전기와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잖아요. 네. 자, 그때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오일 쇼크가 1차건, 2차건 있었을 때 시작이 금이 100일 때 300까지 오른 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세대가 이제 말씀 잘 안 하시죠. 가물가물하죠. 그때
속대 한 돈이 뭐 8,000원인데 그게 뭐 2만 원이 됐는데 그러니 어감이 와닿지 않죠.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분명히 이 이벤트는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벤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평균적으로 그 외에 뭐 여기서 보시면 브레튼 우주 체제라든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150%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죠? 이 그래프로 보면. 네.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평균 내보면 이 노란색으로 보면 저희가 쓴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만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24개월간 200%를 상승했더라. 네. 물론 이 평균이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 금가격의 랠리를 작년 초부터 본다면 지금 현재 3,000불, 3,300불이 추가적으로 10% 이상 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 이상? 그러면 4,000달러 대비까지 간다는 보고, 근데 여기서 제가 그거 이벤트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이벤트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1차, 2차 오일 쇼크만큼 그렇게 크라이시스 아니야? 위기적이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나이가 들면 좀 불안해지는 것도 이것도 투머치 토크인데 네. 저는 요즘의 정세는 되게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 저는 그 근거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평화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사실 평화 오래됐어요. 네. 두 번째로는 강대국들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그다음 이런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오래 집권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독일 먼저 구구가 나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구구 정당 2위에 있거든요. 자, 그 와중에 지금 트럼프처럼 빅파워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건 각계존탁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그 웰페어는 검증됐어요. 경제학자가 누구래도 리카도 얘기했던 비교의 절대요인을 따르면 결국적으로 모든 이 지구의 부는 올라가는 건데 이 자체에서 자기가 약간 소외되는 시기에 불만을 가지면 이게 다 깨지는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각자 도정이 되는 그러니까 저도 꼴이거든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어떤 역학구도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경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밀접해져 있어서 이제 역학구도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런 외교의 영역은 또 언제든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변수잖아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변수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제외하고서라도 요즘의 상황을 보면 판단은 계속 아이고, 유효하게 제가 정치학자는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네. 제가 왜 근데 이 그래프상을 보면 제가 이제 제 스스로 합리화시킨 건 뭐냐면 1차, 2차 오일 쇼크 전에는 어떤 그게 뭐냐 콜드워였잖아요. 냉전. 잘 생각해보세요. 네네네. 72년, 79년 이전에는 냉전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냥 그런 것보다 했는데 갑자기 오펙에서 그 전쟁, 중동 정쟁이 발발하면서 갑자기 이 오펙이라는 국가가 생겼거든요. 범국가. 그러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게 생기면서 이것이 각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이자율을 낮추고 감자를 해도 유가가 2배, 3배 내버리면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3세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미국과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제3세계가 생긴 거 오펙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자구조상 이 금 가격은 상당히 놀랄 수 있는 가격으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전후좌우 그다음 금 가격을 봤을 때 금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과연 이게 내가 10년 후를 봤을 때 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리스크적으로도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었다고 하는 그래프가 이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 9번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 노란색이 지금의 금과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미중 분쟁 때문에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고 했으면 20년 뒤에 누군가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분석했을 때 그랬네요라고 했겠죠. 근데 왜 그 국제 오펙보다도 낮았죠? 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인데 그 제 말씀은 이게 올라가서 여기 점선 이 회색 점선 근처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막말로 300%까지 이 리스크에 따라서는 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리스크가 종결되지 않았겠고 그리고 트럼프 2기의 초반이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금 가격에 대해서는 추가적 상승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을 장기 사이클로 말할 때 여기는 이제 금이 이렇게 돼 있지만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금이 반토막 이하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금리가 계속 빠지고 주가가 너무 좋고 맞아요. 그때는 냉전 10년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무너진 게 10년이거든요. 90년에 딱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그냥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일들이 그런 과정에서 그냥 바뀌는 거다. 그런 관점이면 사실 금이 가장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미국이 그렇게 하지만
시진핑도 자기의 뭐 필요가 있고 러시아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5개의 뭐랄까 불확실성과는 무관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면 저희가 예상했던 건 다 틀려지게 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게 합의되거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에 대한 처리 과정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평화 협상이 될 것 같지만 계속 뭔가 안 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평화 협정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사회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평화 협정을 맺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서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배한 러시아를 인정해주면서 나토를 가입시킬지, 네. 아니면 나토를 가입도 안 시키면서 러시아를 인정할지, 네. 러시아가 후퇴하면서 나토 네 가지 그렇죠. 변수가 있고 그렇죠. 2x2가 있거든요. 네. 그 2x2에서는 러시아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나토도 가입도 안 되고 영토를 지키겠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가장 극단적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러시아는.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미국이 계속 협상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아쉽지만 조금 아직도 더 있다. 꽤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금은 충분히 다뤄본 것 같으니까 유가는 어쨌든 관심 가진 분들이 있으면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제 앞서 언지를 좀 주셔서 근거를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더 추가로 예. 여쭤보면 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유가를 이제 쭉 낮아지는 걸로 추정을 하셨는데 예. 보통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끝나면 러시아가 싸게 팔고 있는 기름이 시장으로 오히려 뿌려질 거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고 보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시장가로 물량을 팔게 되니까. 네, 왜냐하면 예. 인도랑 중국이 싸게 사는 것만큼 시장에 수요가 빠지는 거라서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잘 끝나면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을 보는 분들도 있던데 네. 요 유가 전망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것도 녹아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빠지거나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네. 다만 석유 제품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SK 이노베이션이나 SOL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의되면 그 기업의 가치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싼 원유나 싼 어떤 나프타라는 걸 중국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인해서 중국의 석유 제품이 화학 제품이 싼 가격으로 전 세계에 퍼졌을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SO나 SK 입장에선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종전이 되면 러시아도 블라디보스토크 통해서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사를 통해서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면 적어도 중국이 그런 값싼 러시아산을 덜 쓰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 어떻게든. 네. 그러면 적어도 그거로 인한 베네핏은 이쪽은 줄 거고 우리 베네핏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가가 나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정유기업이나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석유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러시아는 우랄 원유를 판매할 때 보통 뭐 북태성 원유나 이런 걸 벤치마크를 많이 썼었는데 그렇죠. 전혀 못 쓰고 그냥 싸게 팔아야 된단 지금, 말이에요. 네. 통제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어지는 순간 이제 벤치마크에 따라 파니까 자기도 공급을 더 하고 싶겠죠. 아, 그래서 공급이 공급을 늘어날 더 수도 하고 싶겠죠.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의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러시아의 지금 증산 능력이 얼마냐? 이게 베일에 가려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아무리 봐도 저희들이 봤을 때 100만 배럴 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이미 거의 맥시멈을 생산하고 있죠. 맥시멈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노후화된 설비들, 네. 그다음에 펌핑에 대한 한계성,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는 50에서 70만 배럴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뒤에 설명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통제받는 게 또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거든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한 100만 배럴까지 늘렸던 수출이 또 다시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보면 유가는 그래서 이 빠지는 원인과 올라가는 원인이 다 있어요. 근데 제일 기전은 뭐냐? 가장 위에 있는 먹거리는 뭐냐면 원유 수요가 좋을 것이냐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원유 가격도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자 보세요. 후행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욕 선물거래소의 트레이더인데 3월 3개월 뒤, 6개월 뒤, 12개월 뒤 원유 가격을 지금 현물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더 비싸게 살 거냐 싸게 살 거냐만 고려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비싸게 3개월 뒤, 6개월 뒤 비싸게 사겠다고 내고를 해서 그거를 호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
그런 사람도 있겠죠. 천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바보들 지금도 유가가 많이 오를 텐데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거나 적어도 일부라도 싸게 선물을 매수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유가는 대전제는 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단기간에 이것들은 유가를 조금 누르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수요 공급 특히 아까 말했던 러시아 공급의 증가와 이란의 감소가 이제 하면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세 그림 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작년 8월부터 꾸준히 유가를 좀 약세로 봤던 이유는 결국은 경기 부채가 가장 크다. 네. 경기 부채 적어도 경기 부채 심리적인 것이 개선되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유가는 올해 연말까지 65불까지 빠질 거라 봤는데 여기서 오히려 저희들이 당혹스러운 게 있었죠. 유가가 하락하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은데 50불 초반 55불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4월 초에. 잠깐. 그래서 이건 또 뭔가라고 질문 많이 받아서 그럼 유가는 이거 50불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거냐? 근데 저도 그때는 좀 불안했어요. 그렇게까지 경기가 침체될 일인가? 유가가 근데 다행히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그 말씀 아까 모두 해드린 것처럼 차라리 유가가 그때에서 4월째 어떤 생각이냐면 이대로 유가가 만약 40불 중반까지 빠지면 나는 SK나 S-오일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에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차라리 급락을 하면 되게 걱정해서 2분기 실적은 되게 안 좋게 적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재고 선수 때문에 자 45불 유가가 만약 됐다 지금 그럼 옆으로 길 가능성도 있지만 9월, 10월, 11월 난방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45불보다는 연말에 50불까지 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팅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네. 뭐 원유의 시차 효과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 또 그렇게는 안 됐어요. 그러게요. 55불까지 빠진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또 60불대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까 그런 다면적인 변수로 봤을 때는 유가는 당분간은 60불 초중반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가장 큰 변수는 모두에 말씀드린 관세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우크라이나 종전의 방식이라니까요. 네. 우크라이나 종전의 방식이 상호 합리적이라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관세도 합리적으로 될 거라 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유가는 더 어떻게 하면 언더슈팅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금 이야기 해봤고요. 유가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이 이제 국내 시장인데 네. 이제 국내 시장은 앞서 먼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은 너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약간 최악일 순 없다는 맥락에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은 비관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이상의 뭔가 좀 근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 근거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장의 리뷰인데 네. 제가 1분만 화면을 좀 이것도 한번 예, 보시면 네, 함께 네, 보죠. 그럼요. 이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올해 연초 이후 한국 시장의 스타일별 업종별 스타일별 수익률의 절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타이거 모멘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멘텀 펀드가 1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WI 500 지수가 순수 성장률이 11%, 중수용주가 9%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성장은 8.7%. 나머지는 사실은 뭐 좀 애매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분들은 되게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겉보기에는 화랑기랑 비슷해요. 그러네요. 보면 모멘텀, 성장주, 중소용주 하면 뭔가 시장이 뜨겁고 막 근데 사실은 이게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IT와 자동차, 반도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잘. 네.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주들 그것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물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가 생각보다 주가 전혀 못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도드라진 것뿐이지 시장이 엄청 여기에 뭐 점수를 많이 줬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 도망간 측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바이오, IT가 생각보다 안 가면서 일부 중소형주가 성장주로 많이 개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었던 측면이고 이건 이제 시장의 리뷰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표가 작아서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냥 쉽게 숫자로 불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전자가 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요런 오른쪽 숫자를 가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서프라이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실제 발표치가 시장 기대치보다 31% 상회했다는 거고요. 네. 물론 현대차와 현대차는 3% 상회했고 그다음에 KB금이 5%, 하이닉스는 1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대부분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NG 엔솔도 제가 커버했는데 LG 엔솔도 457% 정도 상회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상회했죠. 잠정 네.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결국은 컨센서스 상위 비중은 뭐냐면 여태까지 봤던 한 30여 개의 종목이 실적 발표해 보니까 영업이익에서는 한 60% 이상이 상회한 걸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두 해보라면 우리 기업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 미중 무역 분쟁에 직접적인 탄을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수치를 계속 낮춘 거죠. 그러니까 2분기, 3분기도 낮춰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2분기, 3분기는 실질적으로 관세 영향이 나오니까 실적이 부합할지 언더슈팅할지 그러니까 기대치를 하회할 수도 있겠지만 전 조심스럽지만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회 비율이 좀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회 언제 하냐면 가장 좋을 때 생각보다 안 나오기 시작할 때가 시작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체득하신 어떤 그렇죠. 뭔가 결과물이네요. 네.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해왔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본이 보수적으로 잡더라. 네. 한번 보수적으로 되면 계속 그 관성적으로 보수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그때 바꾸기 시작하는. 저 또한 그렇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의 롤은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시장을 상당히 낮게 보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질 리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굳이 위안을 삼는다면 실적 적은 없을 것이다. 또 보통 근데 우리나라가 1분기가 항상 실적이 잘 나오고 계속 나빠지는 게 저도 항상 영원히 그랬었거든요. 그냥 그런 계절성이라고 판단하면 너무 부정적인가요? 어떻게 아니 그런 말 보세요? 일리는 있습니다. 네. 일리는 있는데 이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2005년부터 2015년 사이는 꼭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때는 왜냐 우리나라 어닝이 매년 증액되다 보니까 네. 1분기, 2분기가 이어른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증가를 했었고 네. 1분기만 서프라이즈 남은 이러지는 않았는데 네.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밸류가 떨어지고 이익의 정체성이 되면서 그런 현상 사회자님께서 얘기했던 건 있었죠. 이 경우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2분기 6월쯤에 또 나와서 저도 한번 점검해 볼 건데 네. 저는 근데 제 개인적인 촉은 네. 그때는 다른 건 뭐냐면 작년 재작년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지금 트럼프가 있냐 없냐 문제죠. 트럼프가 1월에 집권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1월 실적 추정하는 우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확 낮췄다 이거죠. 아무래도 불안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네. 그래서 좀 옵티머스틱하게 보기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이 일부에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엔솔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저도 엔솔 영업이 3천억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네. 1,000억 정도 나올까라고 했는데 물론 그게 이제 판매량이 2분기에 좀 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4분기 대비해서 많이 좋아졌었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변수는 AMPC라고 하는 세액 공제가 보조금. 또 네, 뭐 네. 또 트럼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튼 그래도 실적 많이 낮아졌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도 실적 쇼기 나오거나 실적 약간 하회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때문에 주가가 변동하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안 가잖아요. 네. LG엔솔 이렇게 실적이 많이 좋았지만 안 갔지 않습니까? 네. 또 반대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기업도 그렇게 하한가 맞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실적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했던 순환 장세상 금리나 아니면 매크로 장세는 맞는 것 같고 네. 제 조심스러운 생각은 실적 장세는 올해 3분기 정도나 4분기 정도 갔을 때는 9월, 10월이 실적 장세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새로운 실적을 다시 정배하면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당장 오늘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이 선물은 좀 사주는데 현물은 또 계속해서 팔고 있으니까 네. 요즘에 좀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저희 자료를 보시면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보시면 네. 여기 위에 제목 쓴 것처럼 사실은 작년부터 이미 여기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이 진한 색이 결국 외국인들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인데요. 결국 작년 7월 달에 36% 이후로 지금 계속 빠졌죠. 계속 빠져서 32%까지 빠진 거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원달러 환율, 당연히 달러는 강세였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본 거는 결국은 7월에 엔캐리가 있었고, 일단 매그니즘의 7부터 AI 피크아웃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또 뭐 이미 우리나라 전국 불안이 계엄령부터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다만 여기 오른쪽 그림 12번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 추이를 봤을 때 지금 5만 계약 이상에서 뭔가 좀 되돌림 현상이 좀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심스럽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4월 초에 공매도가 있는 것도 봤고 공매도 재개한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상호 관세 불확실성도 한 번은 좀 어느 정도 본 거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팔 수 있는 거는 달러에 대한 부분. 근데 달러가
그렇게 강해질 것 같진 않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약달러도 아닐 것 같지만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주가의 조정 폭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순매도가 그렇게 셀 것이냐 봐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순매수 셀 거라고 순매수 세다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순매도는 이제는 조금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순매수로 조금씩 전환되는 국면식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실적 당세가 오면 순매수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저는 들리네요. 딱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당분간은 순매수를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순매도도 1달러 될 거예요. 자기들도 순매도하기에는 좀 위험이 있죠. 달러 가치의 변동성을 봤을 때는 이거를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 순매도는 어느 정도 1달러 대가로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